좋아요, 구독. 항상 시끄럽게 시작은 했지만 이제 조용하게 시작하는 경제 사부입니다. 6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힘을 낼 듯 말 듯 이상하고 요상한 분위기 쪽에서 시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또 현명한 우리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우리 오랜만에 또 윤석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이십니다. 평론가님. 그러게요. 네. 그래도 뭐 자주 불러주시니까, 생각보다 좀 자주 불러주시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불러달라고 얘기하시는 거로? 아니, 그것도 역량이 되는 사람을 불러야죠. 이렇게 역량 되시는 우리 평론가님 모셔서 저희도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예. 또 2차 전지하면 또 쏙쏙 들여서 얘기해 주시는 우리 평론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시장 요즘에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할 때가 됐죠. 사실 뭐 우리가 네. 주가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앞으로 좋아질 거를 생각하고 선반영을 해서 올라가죠. 네. 그렇지만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뒤를 돌아봅니다. 네. 아, 진짜 저 회사가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거야? 네. 개선은 좀 떼는 거야? 네. 그런 기미는 조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조금 기다리죠, 사실. 네. 웬만큼 또 앞에서 샀던 스마트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살 만큼은 샀고, 네. 이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시점? 네. 아니면은 기미?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면 말씀하셨던 스마트머니는 외국인. 그렇죠. 네. 외국인도 되고 네. 똑똑한 개인들도 사실 뭐 스마트머니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스마트머니. 글쎄요, 뭐 저는 거기에 낄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2차 전지의 스마트머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래도 한 올해 들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추세, 뭐 상승에 대한 추세,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상이 없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 좋은 섹터들, 네. 뭐 좋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다가 추세적으로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기간 조정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네. 어떤 시장이든지 사실은 그런 거고요. 네. 뭐 그 기간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뭐 홀홀 네. 날아간다. 헐헐. 예. 저는 뭐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헐헐이 언제쯤 혹시 될까요? 이런. 근데 이 예. 기간 조정이라는 걸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기간으로 보는데 저는 네.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갈 것 같지 제가 않다. 뭐 예. 저 쭉쭉깨 도사는 아니니까. 이제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도. 그 기간이 뭐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뭐 예.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뷰라고 그러면 뷰고 네. 관점이라고 하면 관점이지만은 이런 어떤 기간 조정의 기간이 생각보다 네.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 길어질 것 같지 않다. 왜냐면 또 다음번에 출연하셔서 얘기하실 게 남겨둘 게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추세는 살아있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그렇게 봅니다. 평론가님께서 지금 딱 그래도 좋게 보는 섹터? 네. 아니면 뭐 요거는 이제 아까 헐헐 날아간다는 표현 쓰셨습니다. 네. 끝나면 헐헐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섹터 몇 개만 좀 저희 아이디어 좀 던져주시죠. 역시 배터리 관련주겠죠. 배터리에 뭐 수주가 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공매도 세력과 네. 개미 세력과의 그렇죠. 역사상 유례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한판 승부. 예.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매도 세력이 항복할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기다려라.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특정 회사를 갖다가 뭐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매도의 잔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비율을 보면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잔고 비중은 절대로 줄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청산을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그래요. 사실 뭐 그 쇼스퀴즈가 발생한 지점은 네. 전고점을 돌파할 때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이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전고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배터리 주식들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러니까 전고점을 탄환하게 되면 뭐 그 쇼스퀴즈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는 뭐 네. 주식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헐헐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1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50%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과연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지금 C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한 3천 몇백억 수주를 받았고요.
시외에서. 그 다음에 뭐 25년까지 그 양극재 기준으로 한 40만 톤 되니까 맞습니다. 예. 톤당 한 7천만 원 정도 하면 2조 5천억. 맞습니다. 이게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50% 이상씩 상승을 해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양극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 슈퍼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하향이 된다거나 리튬 가격이 높아졌는데 사실 네. 원가가 높아졌는데 그 셀 업체에서 가격을 후려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고. 네. 지금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네. 파워코 회사의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죠. 뭐 노스볼트 맞습니다. 러시아 안에서 일종의 이제 좀 이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물을 먹고 우리나라로 왔다라는 것 네. 자체도 물 잘 먹었네요. 거기서는요. 어떻게 예. 보게 되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잘 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섹터 역시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부분이 이게 특별히 강해요. 네. 일단 이제 그 반도체 경기가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부터 회복됐다는 어떤 희망으로 인해서 네. 사실은 반도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 턴어라운드에서 회복세를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는 뒤를 돌아보는 단계거든요. 음. 아 진짜로 이제 실적이 회복될 거냐라는 걸 갖다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네네. 근데 실적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예. 시작의 포문을 2차 전지로 여셨기 때문에 네, 그냥 2차 전지 얘기부터 쭉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예,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 요즘 보면은 약간 종목들의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일단 잘 버티는 쪽은 네네. 저희가 얘기하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양극재 쪽 네네. 이쪽이 좀 잘 버티는 편이고 네네. 약간 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좀 위축돼 있죠.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 예, 예. 근데 이런 시점에서는 여전히 배터리 회사보다는 양극재 쪽, 소재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저는 일단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상당히 많은 어떤 평가가 시장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이 수주 잔고 같은 경우들도 뭐 굉장히 엄청난 게 많이 쌓여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정이 된 물량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양극재라든지 소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업체에서 서서히 발주가 나오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단기적인 아니면은 뭐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 가능성은 네. 셀 업체들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소부장 업체들이 소부장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적 탄력도도 훨씬 좋을 거고요. 네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현상 쪽에서 하나 보니까 아까 잠깐 공매도와의 네네네. 개인과의 싸움 네네. 이런 쪽의 대표 주자가 지금 에코프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요즘 또 들리는 얘기가 우리 에코프로 한 주라도 더 사기 운동 이게 지금 또 인터넷에서는 열심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큰 주식시장에서 맨날 낭패를 본 이유는 맨날 당했어요 저희. 네. 사실은 기관과 아니면 특정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어떤 이익과 맞물려서 네.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개인들의 어떤 주식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사실은 뭐 증권사로서는 큰 이득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섹터를 돌려가면서 네. 그게 일단 뭐 순환 방식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 섹터에서 저 섹터로 옮겨가면서 네. 기관들은 뭐 연일 이 섹터를 이제 저물고 저 섹터가 좋다.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라고 보통. 보통 예. 얘기를 하죠. 그런 거 갖다가 조장하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업체에 대한 어떤 포지션 자체가 아직은 적어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털렸습니다. 그 MSCI의 이제 뭐 8월달 같은 경우 에코프로 같은 경우 편입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네. 당연히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제일 두려워하고 있겠죠. 예. 제일 두려워하게 있겠죠. 네. 만약에 주식 가격이 에코프로라든지 기존에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식 가격이 지금처럼 공공행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에서 1차 손해.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죠.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니까 울면서 하겠죠. 울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자산 운용사들 몇 개는 거의 날아갈 지경이다라는 얘기를 갖다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필사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가격을 갖다가 하락시키려고 하는 거고 네. 개미들도 이제는 너무나 똑똑해져가지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김민수 대표님 같은 예? 경우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강하게 이러십니까? 얘기를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개미들도 깨어났다는 거죠.
거죠. 스마트해졌죠. 예, 저희도. 스마트해진 예. 거죠, 결국은. 네.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라는 건 허상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실적이 뒷받침하는 배터리 업체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거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더 오래 참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 그랬냐면 특정 회사 아니면 특정 어떤 섹터가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내재화한 네. 그걸 갖다 확실히 자기 신념으로 갖고 있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들은 지금의 공매도 세력들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낭패 볼 가능성이 높다. 경종을 울리고. 예, 그렇습니다. 아, 멋진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은 네. 지난번에 저희가 또 2차 전지 얘기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사부 조회수 역대 1위 우리 전문가님 나오셔서 저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나도 샀다 이거였었죠. 그래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그때 에코프로비엠 나도 샀다 얘기를 하시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거죠? 지금도 보유 중이고 떨어지면 더 살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대부분 전고점 때 아니면 약간 살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는 확 줄었고요. 예, 거래량이 줄었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가 움직이겠느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 일단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밀리게 되면 사겠다는 사람도 많은 상황들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가령 이게 기간 조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거래량까지 폭증을 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래량이 상당히 주는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기간 조정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떨어지면 자꾸 삽니다. 그렇죠. 저희가 뷰는 잘 보아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주택 가장 큰 원칙은 일반 개미들이 새겨야 될 원칙은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는 거지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죠. 멋진 말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2차 전지 트렌드에 탑승하자 이런 분위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럼 또 보다 보면 요즘에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요즘에 또 저희가 관심 많은 종목 중에서 포스코홀딩스. 이것도 요즘에 보면 그래도 버티고 다시 우상향으로는 살짝 올라갑니다. 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또 리튬 혐오의 가치 이런 것과 함께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리튬을 갖다가 확보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을 갖다가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왜 그러냐면 리튬이라는 건 희소원소예요. 그렇죠. 많이 나오는 베이스 메탈이 아닙니다. 수급의 약간만 이상이 돼도 가격 변동성이 커요. 탄력성 크죠. 탄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희소원소이기 때문에. 근데 리튬의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폐배터리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폐배터리에서 리사이클링 할 때 나올 수 있는 추출해서 가치가 있는 건 리튬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리튬을 갖다가 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LF 배터리의 어떤 장점들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LF 배터리 같은 건 폐배터리로 할 때 제값을 못 받아요. 뽑아낼 수 있는 원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게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 때는 리튬 가격에 대해서 뭐 리튬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배터리 생태계가 어떻게 재편될 거라는 걸 갖다가 미래를 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폐배터리 그 리사이클링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튬 수요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뭐 리튬 강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포스코홀딩스의 장기적인 미래도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만 되면 사자. 라이온.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또 요즘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쪽은 약간 이제 철강 쪽에 대한 뭐 수요 기대 뭐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도움이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그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제니까. 그렇죠. 뭐 경기가 앞으로 호전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철강이라도 후파이나 지금 뭐 조선 쪽으로 좀 일부에서는 뭐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뭐 좋은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들 영역들 같은 경우도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점점 사실은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신규 사업 분야, 특히 배터리 소재 쪽의 분야에 대해서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워낙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렇죠.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일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네네. 아주 명쾌하고 날카롭게 얘기해 주신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변화 계속 더 관심 있게 보고 네네. 공매도를 이길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그런 건 어떨까요? 요즘 보면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도 그렇고 열심히 이제 증설하고 국내 쪽에서도 성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사이클이 이제 공장을 어느 정도 터짓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장비가 들어와야죠. 예, 들어갈 타임이다. 예. 장비 쪽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서 성과 내는 회사들 볼 타임은 아닐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지금 그 하나기술 같은 예. 경우도 뭐 지금 엄청난 수주를 받았죠. 맞습니다. 최근에 뭐 공시가 잘 나옵니다. 공시가 뜬 줄을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인가 공시가 뜬 줄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조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1,000조 뭐 넘었습니다. 1,000조를 갖다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0조국을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재, 장비 쪽, 뭐 이쪽에서 발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뭐 SK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쪽에 지금 가동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동해서 충분히 입증된 장비들, 뭐 소재들 결국 이런 쪽으로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아주 특별한 기술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장비 쪽에 어떤 새로운 어떤 강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수율이 잡힌 이상 사실은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수율이 잡힌 이상 그 장비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의 장비를 납품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 수주가 연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 사이에 진짜 수주 공시가 나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급등하네요. 그런 상황 나오고 있고 일단 거래 정지가 된 줄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된다. 어떻게 그것까지 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주식 안 하시는 것처럼 하고 다 하시는 그런 쪽에서 보니까 또 요즘 보면 그런 트렌드도 있더라고요. 이게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그러니까 장비를 납품하는데 그쪽에 보면 이제 거의 다 공장 자동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들어간 이제 물류 자율주행 물류 로봇 같은 경우 이것도 또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뭐 AIMR까지 겹치는 이런 종목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뭐 V원텍 이런 종목도 뭐 거의 뭐 지금 계속 신고가 가고 있고 또 그런 쪽에서 뭐 코인테크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좀 작지만 또 체크를 봐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일종의 배터리라든지 뭐 이쪽에 이제 발만 디디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그 회사의 기술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냐. 그리고 그게 지금 수주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다음에 기술 뭐 진입 장벽, 기술의 진입 장벽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사실 뭐 배터리에 뭐 B자만 붙어도 날아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 주식들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눈. 그거는 결국은 그 투자자 개인들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확고한 우리 2차 전지 맨이신 배터리 맨이신 우리 평론가님의 의견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봤을 때 또 잠깐 저희가 얘기하다가 또 넘어갔던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거의 뭐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두 축이죠. 두 축에서 반도체 쪽 요즘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가 가장 또 많이 나고 주가도 일단 올랐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실적의 2분기 전망치들이 증권사 쪽에서 과거보다는 다르게 슬슬 또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때는 뭐 재고가 얼마가 돼서 뭐 어떻게 된다더니 하더니 이제 또 살짝 또 뷰를 바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 이걸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뭐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인 상황이고요. 그게 최소한 뭐 3분기 지금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3분기로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시점은 3분기가 좀 지나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까지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사실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어떤 후공정 분야에 우리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산업 발전 단계로 보면 거의 성숙 단계, 특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합니다. 뭐 고대역 메모리라든지 이런 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겠죠. 뭐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바꿀 정도의 어떤 기제가 있느냐라는 건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척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부분은 사실 뭐 TSMC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파운드리 분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후공정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좀 기대해야 될 것들이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보다는 그쪽에 이제 후공정 분야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중견 아니면은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어떤 강소 기업들 뭐 이런 쪽에 좀 주목해 보는 게 낫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메모리는 당연히 사이클이니까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후공정을 또 같이 키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보니까 TSMC도 거의 이제 후공정 패키징하는 회사 쪽에 거의 뭐 자금을 조 단위로 쓰면서 그렇죠. 거기서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그 AI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는 HBM3라든가 고대역폭 이 메모리가 계속 또 성장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사이클을 더 당기고 수익성을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가져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고대역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의 어떤 수요가 많아지고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마진폭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훨씬 높죠. DDR5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줍지 않은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어떤 위상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만큼 뭐 천지개벽할 만큼의 어떤 그게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는 사실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일부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 하이닉스에서 그 고대용 메모리 같은 게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2%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뭐 30%까지 높아진다고 예측을 하기는 해요.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 그 정도까지 보는데 과연 AI 시장 자체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라는 거. 지금은 이제 어떤 시장의 기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AI 자체가 우리 세상을 바꿀 어떤 동의를 갖고 있는 것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그 미국 시장에서 그 미국 시장은 사실 이끈 게 이제 AI의 어떤 추동력이었는데 그게 너무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대형 메모리라든지 이 DDR5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 늘어나긴 늘어나겠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냐라는 거 그게 뭐 단기적 중기적으로 뭐 늘어날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를 사라, 엔비디아나 아니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관련된 AI 업체들 쪽에서 매수를 하라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말리시겠네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요. 지금 단계. 지금은 아니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거쳐야 되지 않냐. 뭐 조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장밋빛 미래를 보고 오버한 게 좀 있다. 그렇죠. 그 오버한 부분만큼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의 성격이라도 이런 게 좀 그렇죠. 나와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러면 요즘 보면 또 미세하게 보게 되면 네. 한때는 저희가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계속 사다가 네. 지금은 이만큼 사서 좀 어느 정도 채웠다고 생각하든지 네네. 요즘에 또 삼성전자를 사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자금 부분에 사실 좀 노이즈라 그러면 노이즈고 이슈가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올해 예상이 한 10조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네, 네. SK 하이닉스에 갖고 있는 현금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뭐 제가 말 안 해도 뭐 딱 보면 그 뭐 일반 투자자면 잘 아시잖아요.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유상증자에 한다는 말도 있고 사실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외국인들 똑똑하잖아요. 네. 뭐 유증하고 그거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자금의 필요성에 네. 의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뭐 현금 보유량이 짱짱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유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예, 그렇죠.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결국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뭐 주주 가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희석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뭐 그럼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주가 희석 과정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 쪽으로서는 이 유상증자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거를 회피해서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게 나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그냥 편하게 동생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제가 주시고. 보면 나 같으면 정리할 거예요. 지금 정리하시고. 나 같으면 정리합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을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정리하고 기회를 받아 다시 살 것 같아요. 기회를 받아 다시 사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체크해 볼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움직이고 이제 사이클의 바닥이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많이 쓰는 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면서 저희가 움직이는 소부장 종목들. 네네. 아까 말씀은 약간 후공정 쪽에 대한 강조는 해주셨지만 네네네. 이런 그러면 어떻게 보자. 저희가 보통 많이 가는 게 이럴 때 뭐 원익 그룹들이죠. 네. 대표적인 게 뭐 넷패스 그룹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항상 나중에 사이클을 봤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게 되면 이런 소부장들이 더 힘냈더라. 수익률도 더 좋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부장 중에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칩넷 구조로 가게 되면서 쪼개지 않습니까? 고성능 칩을 갖다가 쪼개고 다시 붙이는 과정들을 하는데 그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뭐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최첨단 어떤 기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중간 기판이라고. 그거는 사실은 뭐 기존에 이제 칩메이커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가 밖에는 못 하는 건데 그 아래 기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성능의 기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FCBGA 기존의 그 기판 가격, PCB 기판 가격이 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0만 원 단위까지 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아래 그 PCB 기판 자체도 상당히 고성능 기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판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은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S 전기 그다음에 뭐 D 전자 정도가 뭐 유명하다고 대적전자, 심텍,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S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0개월 이평선에 거의 다 있어요. 삼성전기 말씀하시네요. 내가 여기 출연하면서 특정 회사를 갖다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는데 평론가님은 하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근데 PCB 기판 자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세 개 정도 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고성능 기판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죠.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판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칩넷의 고성능 그걸 갖다가 이어 붙이기 위해서는 그 TSV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실은 기존에 연로했잖아요. 연로하면 기판이 휘어진다거나 불량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 본딩 하는 기업이 있죠.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는 반도체 회사. LAB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특정 회사하고의 어떤
그 바인딩 계약에 묶여가지고 딴 데 네. 못 팔았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그 계약이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판 자체가 고성능화되면은 네. 그 솔더볼을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뭐 역시 뭐 그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주목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장기적인 투자 방식은 아니다. 네.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기술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게 소자가 됐든 네. 부품이 됐든 장비가 됐든 이런 쪽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차피 업황만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 세부적으로 맞춰서 그렇죠. 또 이어가는 변화들 저희 숙제죠. 예, 공부 좀 해보고 네네. 맞다 싶으면은 계속 또 대응하는 게 좋겠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해서 반도체 관련된 얘기 한번 좀 싹 정리를 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또 희한하게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쪽에 물론 전황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거는 또 아직은 진행이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또 재건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일단 가장 먼저 이번에 저희가 주말 사이에 또 깜짝 놀란 뉴스가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죠. 네, 용병 집단 쪽과 약간 갈등이 있으면서 또 모스크바 200km 안까지 진압했다. 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네. 평론가님은 혹시 그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에 대한 흐름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전문가들도 예측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네.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러시아의 체력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러시아의 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은 러시아의 어떤 동력, 그 힘은 분명히 약화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러시아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경수단을 쓰겠죠. 자신의 위상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어마무시한 어떤 강경책들을 갖다가 계속 토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반발 세력들은 그 힘을 갖다가 점점 키워갈 거고. 네. 푸틴의 어떤 장악력, 그다음에 러시아의 힘 자체는 그 추동력 자체는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일견 좋아할 것 같지만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파열될 때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게 뭐 단기에 그치든 중기에 그치든 장기에 그치든.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자체의 어떤 추동력이 약해지고 러시아 힘이 약화된다는 거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명 좋은 일이지만 네. 그렇지만 당분간은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 네. 그 혼란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는 네. 사실은 그거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러시아도 가보지도 않은 예, 저희들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뭐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진 않을 텐데 네네네. 저희가 알고 있던 러시아의 뭐 힘, 그렇죠. 뭐 국방력, 예. 뭐 결속된 이미지 이런 건 많이 훼손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훼손되는 거죠. 그렇게 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건데 네. 그 기존 질서가 무너질 때는 항상 파열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파열음이요. 예. 그러니까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게 시장에 뭐 일부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얘기들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글로벌 시장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혼란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죠. 일종의 불확실성의 예. 증대를 의미하는가 증폭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그런 기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재건 얘기를 하는 게 맞겠느냐? 근데 벌써 유럽에서는 영국에서 벌써 회의가 열려버려요. 예. 재건 회의가 예. 뭐 앞으로 돈이 뭐 몇백 조가 들어간다. 네네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빠른 걸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라는 거는 네. 그 전에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의 연자. 그 개혁 회의라는 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전제로 사실을 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지 그 개혁시켜 보자. 부패도 상당히 심한 나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EU 가입을 위해서 충족시켜야 되는 어떤 스탠다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참 미흡하니까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를 개혁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고요. 이게 이제 재건 회의로 이름을 바꾼 거는 사실 지난해 7월부터죠. 그게 스위스의 그 루가노인가요? 루가노에서 열렸어요. 그 거기서 이제 루가노 선언이라는 걸 갖다가 했는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돈이 한 7,500억 달러 정도 된다. 우리나라 돈은 한 90조, 100조 정도 얼추 되겠죠. 그중에 이제 3,000억에서 5,000억 달러 정도를 러시아에서 압류한 재산. 그다음에 울리가리에 러시아 신흥 재벌들의 그 압류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충당을 하겠다는 게 일단은 이제 그 1차 그 재건 회의의 그 어떤 선언이었고요. 2차 재건 회의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런던에서 열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재건 회의라는 걸 갖다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격 자체를. 이 재건 회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재건이냐? 그렇죠. 재건을 물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회의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투자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거기 원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재건할 때 그거에 비례해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이게 뭐 이런 걸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 재건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 때문에 사실은 1차 때는 한 38개국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한 61개국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인들도 한 1,000명 정도가 몰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 되다 보니까 다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는 미리 기업인들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그쪽에 좀 원조라든지 수자를 할 기업들. 우리나라의 현대 엔지니어링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뭐 일본의 뭐 히타치 뭐 에너지, 그다음에 뭐 필립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시티그룹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다 거기 참여를 했어요. 다 냄새 맡고 뭐 달려오셨네요. 당연히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일종의 뭐 시장에서는 10년 동안 한 1,000조 정도가 필요할 거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그런 돈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러시아의 압류 재산을 판다고 해도 사실은 1년으로 따지면 한 500억 달러의 외국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갖다가 유치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급해요.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재건 폭압이라는 것도 해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뭐 국립대랑 뭐 유라시아 경제인 협의회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번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학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일부 뭐 건설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특정 시와 뭐 MOU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뭐 토건 회사 또 급등했었죠. 급등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또 유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보니까 대주주는 거기다가 또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MOU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MOU라는 건 그냥 법적 구속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이 없는 그냥 증서예요. 맞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 약속 자체 우리가 친구들이랑 약속해도 잘 안 지키는데 한국 사람끼리도 안 지키는데 그게 무슨 뭐 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걸 포장을 해서 뭐 주가가 홀홀 날아가고 그 기회를 뭐 틈타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유상증자하면서 대주주를 빠져나가고 하는 사례들 이게 욕 좀 시원하게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러면서 또 그 일부 증권사 리포트 보면 재건에 뭐 1,200조가 들어가는데 뭐 엄청난 수혜를 갖다가 뭐 우리나라 건설회사라든지 뭐 기타 뭐 기반 시설을 갖다가 구축하는 회사들 같은 게 엄청 좋아질 거라는 장밋 미래를 내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바보입니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이유라든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 뭐 당연히 기득권을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우리가 니들 얼마나 도와줬는데 원조를 엉뚱한 한국한테 한국은 얼마 줬어. 그렇죠.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을 하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그 수준금액 자체가 과연 얼마가 될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MOU 몇 장 가지고 주가가 홀홀 날아간다는 게 과연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많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걸 잘 교통정리해 가서 또 잘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가는 게 저희 경제사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게다가 또 혹시나 중국이 경기 부양책 때문에 또 부동산 불쏘시개 역할하고 인프라 또 다시 건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래도 수혜를 볼 만한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그 경기 부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건설 섹터라든지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네. 쪽으로 어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그거는 뭐 글쎄요 그쪽 네. 부분에 얼마나 수혜가 있을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이고요. 네. 건설 섹터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중동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동 쪽으로요. 네, 중동 쪽으로는 뭐 수주가 뭐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터졌고 그렇지 뭐 현대건설입니다. 그런 수주들이 네. 또 이어질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쪽 부분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설 섹터에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아, 해외발 얘기하시는 해외발, 예. 해외발 뭐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버인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붐들이 분다고 하더라도 네. 그쪽에 그 수주를 갖다가 그 한국이 네.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과거처럼 그 완전히 저가 수주 형식으로 공략을 해서 네. 뭐 수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따오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뭐 엔지니어링 부분이 됐든지 플랜트 부분이 됐든지 간에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좋은 가격의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동에 어떤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술력이 커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네. 기술력 자체를 갖다가 중동 국가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단계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건설 회사들, 가령 네. 엔지니어링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인식들이 네. 네.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확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이게 진짜 어떤 큰 뉴스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다른 해외 건설에 강점 있는 회사들이 네네. 다 같이 한번 움직였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근데 현대건설만 잠깐 움직이고 뭐 대표적인 삼성 엔지니어링 네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움직임 잠깐 나오다 그냥 거의 잠잠한 거 보니까 예, 이게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는 좀 그렇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안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또 하반기 되면 네. 수주의 변화가 막 툭툭 나올 것이다.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예. 뭔가... 저도 뭐 그러길 기대를 해요. 근데 네. 수주 자체라는 게 수주만 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수익성이 중요하죠.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 네. 실적이 중요한 거냐, 수익이 중요한 거냐. 네. 결국은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수주가 잇따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수익성을 갖다 보장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오는 그 해외 쪽에 대한 변화들 체크하면서 보자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원자력 관련된 쪽은 저희가 또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자력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밀었고 또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원자력을 갖다가 수출하려고 하게 되면은 진짜로 수주를 갖다가 많이 따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특허 문제를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뭐 그 애를 쓴다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장벽 하나를 넘어야 된다. 결국에는 미국과의 어떤 합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태클을 걸고 넘어가니까 결국은 뭐 좀 유야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해결되면은 좀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특허 비용으로 과연 미국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수익성이겠네요. 결국 이만큼 수주해도 지들이 다 가져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주식 투자에서 그게 갑의 위치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갑에 못지않는 힘을 갖고 있는 슈퍼을의 위치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일반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가령 뭐 중동에서 수주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원자력에 대한 어떤 수주가 터졌다거나 이런 거는 일시적인 모멘텀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뭐 모멘텀을 추종하는 어떤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모멘텀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 뭐 이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멘텀 투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보통 좋은 얘기 나왔는데 네네네. 주가는 그게 딱 반영되고 바로 훅 빠지는. 그렇죠. 네. 예, 제가 예, 셀론이라고 예, 하죠. 예, 이런 것도 허다하게 발생하는 아주 네네네. 정글 같은 주식 시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호재가 발표가 되면 주식은 준 조정을 받죠. 네. 그렇지만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뭐냐? 그건 바로 펀더멘털이 보장이 그렇죠. 되면 올라갑니다. 네. 그렇지만 완전히 모멘텀에 기댄 어떤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끝이죠. 거기가 끝이고 더 네.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네. 뭐 이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아직 체크해야 될 게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저희가 움직이는 시장이 먼저 반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너무 앞서가지 말자. 네, 그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 한 섹터들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귀가 편안하시죠? 우리 평론가님께서 나긋나긋한 목소리, 네. 어떤 이제 거대하신 분께서 막 쏟아내셨던 그런 귀 아팠는데 좀 귀가 살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래서 아마 배종찬 소장님은 물론 거성이시지만 저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뭐 정치 프로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쪽으로도 또 한번 갔다가 또 가서 한번 터시고 오셔야. 네, 예. 아니 저는 전투에 대해서는 뭐 특히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한 세 가지 큰 섹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경제사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